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투자 실전반 5강을 맡게 된 마스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임장하느라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위에 여러분들 임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번 지방투자 실전반 분들의 열정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정만큼 뜨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차 타고 멀리 지방까지 이제 임장하러 가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방투자 실전반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지방투자 실전반까지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마다 느껴지는 수강생들의 분위기가 있는데 되게 눈에서 막 빛이 나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수도권을 쫓아가고 있을 때 내 금액이라든지 또 투자자로서 뭔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전 투자를 위해서 지방까지 가는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도끼가 느껴져요. 예, 그 찐 투자자의 마인드가 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보면은 많이 힘드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역시 하게 됐습니다. 지방투자 실전반 5강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는 강의입니다. 정규 강의 안에서 이 질의응답으로 강의가 구성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하세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질문들을 적어주셨어요. 네, 250개 정도 되는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 질문 2개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쓰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 파일을 받고 저는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강의를 구성을 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덜 방황해 할 수 있도록 어떤 답변을 드릴지를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 표지에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담았어요. 항구를 떠난 배인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오는 거예요. 지방투자 실전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을 온전히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질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는지가 정말 느껴졌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규제 이전에도 가격들이라든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임장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풀어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방향과 운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도별로 해서 어느 정도 채수를 채워나갈지, 그리고 내 투자금에 맞춰서 또 어느 지역을 들어갈지,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어떤 부분인지 각각의 의사결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고 나면은 잠깐은 기분 좋죠. 그런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여러분들 투자자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1년, 2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80%는 마인드가 아닌가. 이걸 버티기만 하면 어쩌면 이기는 게임인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가 실전반 강의만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저를 이제 처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뵙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열반스쿨 1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너무 지금 리액션이 너무 고장이 나신 것 같아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네. 제가 너무 과한 부탁을 드렸나요? 네. 2016년 열반스쿨 이제 1기를 듣고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이제 키우다가 내가 재테크 조금 해볼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이제 분야를 정하고 난 다음에 우연찮게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었고요. 실은 열반스쿨 1기 듣기 전에 너바나님의 특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딱 출간했을 때여가지고 그 특강을 듣고 되게 인상 깊어서 정규 강의로 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한 채 한 채 제가 이제 기준을 지켜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처음에는 저도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다가 상승장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됐었고 20년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순자산 10억을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불과 1년 만에 제가 이제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면서 순자산 30억을 달성하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내가 기준을 지켜서 샀던 것들이 지역의 흐름이 쫙 번지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 한 달 한 달 순자산을 체크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게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었었고요. 22년도에는 제가 목표로 했던 이제 금액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워낙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쭉 그냥 근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코칭 이런 일들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월브닷컴에 보면은 제 프로필 사진이 이 이미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북극성입니다. 네, 제가 월브 초창기에 활동할 때 이렇게 닉네임을 정하고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던 이유는 제 비전보드에 있는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황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좀 나아가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기도 했어요. 네, 북극성이었어요. 사막에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나올 때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간다라는 책의 내용이 이제 인상 깊어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덕분인지 저는 10년차 투자자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성과를 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10년차 투자자로서의 제 투자 운영에 있어서 배웠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 제자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포트폴리오 이제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은 것들을 좀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숫자로 표현하면 1624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투자 코칭으로 진행했던 횟수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코칭을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정말 만나게 됐어요.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부모님 투자 코칭까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부모님들만 가서 받게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상 깊었던 투자 코칭은 자매 3명을 다 제가 투자 코칭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다 따로따로 방문했는데 닉네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님 알고 계시죠? 저희 언니예요. 그래도 이제 한동안 좀 넉 달 있다가 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둘째예요. 이렇게 3명을 온 가족을 다 제가 투자 코칭을 했던 사례도 있고, 아랍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외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코칭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실 때 폭풍 임장하는 일정이랑 저랑 이제 투자 코칭하는 일정을 좀 잡으셔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경험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투자라는 걸 가르치는 과정에서 초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10년 투자 경험을 하면서 되게 세밀하게 잘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대1로 만나다 보면은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월부학교 단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많이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알게 됐고 좀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가까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를 좀 실패를 좀 줄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담아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려면 우선 질문들을 딱 보고 나면은 네 질문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 자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보다는 제 답변에 오히려 좀 더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화돼서 서술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수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들이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내 질문이 아니잖아 라고 듣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나도 이전에 저런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나도 맞아 저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라고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싱글이었다가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부모로서 엄마 투자자, 아빠 투자자로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성장해 나가고 배우시는 분들은 나한테 적용시킬 부분을 단 하나라도 찾으시는 분들이었어요. 뭔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시킬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아마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의 방향과 그리고 행동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채워가지고 적용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강의를 막 이렇게 듣는 수준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되고 제가 이제 투자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성과를 이제 맛봤던 이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중간중간 너바나님이 어떤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아마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제가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졌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이제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거 그냥 다른 강의에서도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딱 선을 긋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저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좀 답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연차가 올라가면서 내가 관심 있는 해당 분야의 성과를 내신 분과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레벨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행동하고 있으면은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로 여러분들이 여러 난관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단계별로 격파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의 방향은 비슷할지언정 마인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은 도전을 회피합니다. 뭔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번 실전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지금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질문지 보면. 네, 그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은 피드백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배우려고 왔고 조언을 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답이 튕겨져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태도로 혹시 임한 적은 없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필요해요. 조어 안에서 튜터님이 이제 튜터링을 하는 과정 아니면 다른 이제 정규 강의에서 강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장을 잘하시는 분들은 스펀지처럼 정말 빨아들여요. 설령 내가 나의 지금 자산의 그 레벨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투자라는 걸 온전히 내가 깊숙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말해준 거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였던 분들이 결과물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들인데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의심을 하고 뭔가 저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런 또 성향은 아니에요. 저의 지금 직장에서의 상황들, 제 지금 가족들과의 상황은 제가 그런 상황을 수용할 수 없어요. 라고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출발을 해요. 다 같이 성장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이 실패의 경험들을 오히려 뭔가 결과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면서 나 원래 이랬으니까 이전에도 이랬었고 지금도 이런 것도 그냥 당연해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도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은 나는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친구가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걸릴 뿐인 거지 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지 무엇을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다친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솔루션으로 드렸을 때에도 거기에 뭔가 거부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딱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걸리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방충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저 내용을 그냥 딱 거르지 말고 그 통과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느낌으로 쫙 그냥 그대로 일단은 거르지 말고 그냥 들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정말 이제 실전반까지 오신 분들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복귀를 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이글이글 아스팔트 그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거기를 걷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의 진심이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에 누구보다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를 쓴소리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한다라고 사전에 예고드리고 싶어요. 즉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저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렇게 자금적인 여유가 막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았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고민했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충분히 공감하고 잘 헤쳐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다는 거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 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세게 말해주세요. 네, 변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더 세게 오늘 이번 강의 조금 살살하신 것 같아요. 더 세게. 네, 아무튼 뒤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투자에 적용했으면 하고요.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기도록 작성을 해보세요.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보면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르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다고 내가 착각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강의가 됐으면 하고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들 임장 보고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규 강의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도 엄청나게 많이 적어 놓으시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강의 후기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그것대로 하면은 이미 지금 엄청난 투자 실력을 갖춘 분들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후기랑 지금 이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지만 여전히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로서 필요한 역량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메타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뭔가 되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채워졌는지를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객관을 시켜서 한번 후기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해서 실전반까지 왔는데 최근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 전에 뭔가 2주택 미만은 그냥 투자를 진행하면 되고 3주택 이상은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대선의 결과도 나왔고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했다. 앞으로 치수를 늘려서 시스템을 만들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즉 시장 상황도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장은 규제가 강화된 시장입니다. 취득세가 완화되지도 않았고요. 25년 7월 들어서는 6월 말에 발표되었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흐름이 지금 둔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고강도의 대출 규제가 나왔냐? 24년 6월에 서울 매매 거래량이 7,900건, 즉 8,000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규제 이전에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11,517건이 잡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1, 2급지는 이미 이제 가격이 달아났고 이게 이제 4급지까지 좀 더 계속 이제 점차 번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감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강남, 송파, 마포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이 이제 하락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대책 이후에 10억 초과 아파트들이 좀 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는 계약 취소건이 10억 미만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이 오른다라는 심리로 막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 상승, 5달간 쭉 이어졌던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은 꺾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러면 주택가격 심리지수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강남권, 즉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강 이남 쪽에는 이제 아파트들을 통계를 내어보니까 5월 대비해서 6월 달에 어때요?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런데 6월 말에 규제 이후로 보면은 7월 접어들어서는 어때요? 갑자기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강북권, 한강 이제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통계를 내어보니까 역시 5월 대비해서 6월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수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6월 말 이제 규제 이후로는 어때요? 매수세가 이전 그 아래로 거의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매수 매도세에 있어서 자, 매수세는 규제 이후로 해서 완전히 꺾이는 모습. 엄청나게 이제 불이 붙었다가 어때요? 다 꺾여버렸죠. 그러자 매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되었고요. 강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가 6월 이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꺾였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팍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출 규제 전에 강남권의 매수세가 강북권의 매수세보다는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달 전 대비해서는 강북권은 57% 정도, 그리고 강남권은 38% 수준으로 매수세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6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이 이제 붙은 상황이었었고, 지금 이제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달 전 대비해서는 회복된 속도 자체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강북권에 비해서는 더디다. 매매가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10억 이하의 그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완전히 거래가 스탑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지역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규제 이후로 다 뭔가 심리가 다 죽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투자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가격대별로 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이번에는 대출로 상대적으로 더 중저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결국 거래량이 줄어드는 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시장 안에서 먼저 상급지,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여러분 투자 인생에서 만나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수처럼 어때요? 여기까지 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예.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반포, 그다음에 이제 파크리오, 경희군 사이 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취득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장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는 채수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3, 4주택으로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장착되신 분들은 일반인들 중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거에 제일 좋은 걸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살짝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걸로 그냥 바꿔 끼우고 싶은 게 일반인들의 시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급지 있던 사람도 2, 3급지로 갈아타고 2, 3급지에 있던 사람도 그걸 매도해서 1급지로 진격 앞으로 하면서 들어왔던 게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때요? 딱 갔을 때 딱 병목 현상 딱 발생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단에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으니까 부르는 게 그냥 값이 되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최고가를 경신했고 계속해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최상급지 그리고 이제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위험한 가격 수준이에요. 이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산이 높으면 그만큼 또 골이 깊은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할 거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강의를 하고 나서도 다시 멈춰있다가 더 달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또 영원하진 않다라는 시장을 언젠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점을 이제 거의 회복했고 2, 3급지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안에서 나름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은 전고점에서 몇 프로 떨어진 걸 사라라고 하는 것이 1, 2급지에서는 무의미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10억 이상 있는데 노원구 들어가서 집을 사고 싶나요, 여러분? 네, 저는 노원구에 단 1의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로서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인 겁니다. 물론 10억 들어서 살 수는 있겠죠. 대출 없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10억 들고 충분히 강남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상승 초입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걸 사면서 막 매수를 했던 분들이 4급지, 5급지로 내려가려는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마이너스 20% 떨어진 거, 30% 떨어진 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전고점까지 회복됐지만 그냥 장기 보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내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급지를 낮춰서 가시는 것보다 이 안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물론 이분들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23년 초에 바닥권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 폭이 크지 않으면 이 중간 정도까지 하면 떨어지면서 여기서 좀 지지선에서 보합되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감수하면서 10년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면에 전고점을 완전히 또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어요. 레미안 강릉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이제 14억대 이제 후반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고 전고에서 보면은 거의 18억 가깝게 돌파했던 단지들인데 앞서 있는 이런 단지들에 비해서는 어때요? 조금 더 안전마진이 남아있는 단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뭐 4억지로 만약에 내려가는 거가 난 아직은 좀 더 좋은 급지에서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떨어지는 걸 좀 감수하면서 장기 보유 관점에서 일단은 들어가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상급지 안에서는 30평대에 이제 꽂혀있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 채로
뭔가 좋은 걸 사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월간에서. 그런 분들은 다주택자라서 개수를 늘리지 않으실 거라면 40평대도 같이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당가 부분, 절대가 부분에서 30평대는 이제 가격이 달라붙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는 단지들도 있어서 우리가 주력하는 평형대가 20평대, 30평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 체크를 하지만 40평대도 살펴보면은 개수를 막 늘리지 않고 하나로 끝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 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송파 이런 데서 송파가 이제 잠실 중심으로 엄청나게 가격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것 대비해서 40평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되게 눌려져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갈아타기라든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광진구를 비롯해서 마포구 이런 데에도 40평대가 오히려 절대가 부분에서 매력적인 시장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너무 통으로 다 올랐으니까 이제 게임 끝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반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초기에 지금 1, 2급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 주택들을 사서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린 다음에는 더 급지를 올려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중에 더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지역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잘 관찰을 해놓으면은 그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대란이 지금 수도권 시장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서울 한곳 빼고 최근에 다 올랐습니다. 어딜까요? 서초입니다. 네, 메이플사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리해보면 여기 빼고 다 지금 올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네, 저희 집 세입자가 메이플사에 들어가시거든요. 네, 다음 달에 이제 딱 들어가시는데, 훈훈하게 이제 최근에 전세 다른 분 맞추면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다음에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재계약하거나 이제 전화 드리면은, 자기 동네 와서 같이 살자고 네, 이렇게 하시는 좀 여재 있으신 분인데 아무튼 지금 일부 지역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었고요. 여기 이제 그랑빌이라는 단지는 강북권에 이제 있는 노원에 있는 단지를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3,000세대가 이제 넘는 대단지인데 20평대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업소도 한 개 나오면 빨리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전세가 자체가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거래됐던 거랑 보면은 8천 정도 전세가 차이가 나면서 찍히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값하는 속도로 수도권에서 전세가 흐름폭이 되게 큽니다. 전세 떨어진 것들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거의. 동대문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외대암역에 지금 이문 뉴타운 이제 올해 11월 이제 입주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400개 이상 쌓여 있죠. 그리고 우측에도 보면은 리버센 요 단지 같은 경우에 100개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일부 이제 동대문, 광명 요런 이제 입주하는 게 몰려 있는 특정 지역을 빼고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 이제 부족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생각보다 앞으로 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하는 이제 단지가 있는 이 인근은 특히 또 이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전세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호가 6월에 막 매수세 붙었을 때 올렸던 호가들이 어때요? 전세가 안 빠지는 상황들이 심화가 되면 네, 가격이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시는 상급지 선호단지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급이라든지 최상위 급지에서는 가격 반등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중요급지에 이제 절대적으로 대부분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전세가 회복이 지방 광역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되게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해운대자 입찰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고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기절해서 계속 누워있다가 어때요? 최근에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어때요? 슬슬 이제 기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에 어때요? 부산시장, 대구시장이 전세가에 이제 한참 이제 높이 올라갔던 전세가 대비해서 여전히 어때요? 싼 구간이에요. 그러면 부산과 대구시장 안에서 그나마 어때요? 고개를 좀 내밀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대구 쪽은 공급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에도 기존에 너무 이제 과공급 구간에 오랫동안 물량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전에 싸게 맞춰졌던 전세들 있죠, 여러분들. 걔네들이 또 이제 2년 만기가 되면서 같이 또 쏟아지면서 다시 2라운드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높은 전세가에 대한 저항감이 여전히 있고 매수세로 해서 이제 수성구에 아주 입지적 독점성이 있거나 랜드마크에 있는 곳들에 비해서는 부산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대구는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싼 지역입니다. 세컨하우스를 여기 2개 지역에서 제가 마련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싸요. 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을 보겠는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광주의 시장을 좀 잘 설명해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좀 일부 조정은 되고 그런데 전세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신기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투자금을 되게 좀 줄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열려있고 그 같은 생활권 안에서 정말 선호도가 뚜렷한 좋은 단지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의 이제 울산 시장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때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흐름은 광주랑 마찬가지로 좋죠. 대신에 광주는 매매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 울산은 어때요? 전세 매매 모두 다 방향성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쭉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역시 안에서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지금 부산과 대구 시장이 가격적 매력도로 보면은 가장 좋은 곳. 하지만 전세가가 확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 붙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그에 비해서는 좀 투자금이 좀 일부 많이 들어가는 단지들도 남아 있습니다. 잘 선별하면 여전히 지금 좋은 기회들을 지금 주고 있는 시장에 시세 체크하면서 한 달 한 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음 중소도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메트로시티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단지고요. 매매 전세 흐름이 어때요? 울산이랑 비슷하게 상승하는 이제 추세로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공급이 정리가 되면서 전세 흐름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주입니다. 에코시티 더샵 2차인데 신기하죠? 지방 안에서 이미 전세가가 어때요? 네, 직전 매매가에 지금 저점이랑 거의 만났어요. 네. 지방 안에서 지금 이런 그래프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세 매매 흐름이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포항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안에서 선호하는 단지인데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대구처럼 포항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누적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되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도 좀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구미입니다. 우미린 플러스라는 단지를 가져왔는데요. 역시 포항처럼 전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광역시로 따지면 얘네들이 지금 부산, 대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세가가 이제 달라붙는 거에서 기존에 이제 물량들이 좀 많았던 곳들은 지역별로 좀 잘 선별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전세 상승이 가팔랐던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요. 가격이 저렴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투자금적으로 달라붙는 곳들도 있지만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많이 들고 뭔가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 때문에 막 달려들어서 지금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이 중소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 매력이 있는 시장은 오히려 광역시가 지금 현재 시장은 중소도시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더 매력도가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수도권은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 최고가 갱신단지가 나왔고요.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1급지의 경우. 반면 4, 5급지까지는 아직 가격 흐름이 덜 번진 곳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평가 부근의 물건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 안에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모았던 돈이랑 매도해서 시세 차익 합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4, 5급지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도록 임장지 또 다니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위험성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시다 보면은 최소 2번의 역전세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많으면 3번 정도 당연하게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급과 규제 이제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은 매매 전세가가 싼 구간이에요. 뭘 지금 주워 담아도 되게 싸고 괜찮은 단지들이 지금 많은 시기입니다. 대전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가 이제 대전보다는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투자금적으로 덜 묶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리스크는 그래도 있다라는 거. 대전은 지금 한동안 가격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심부에 이제 물량들이 좀 예정되어 있어서 광역시 안에서는 가장 이제 좀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요. 부산과 대구에 좀 적체되어 있던 물량들은 좀 정리가 되면서 이 안에서도 좀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도시는 전주의 매매 전세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싼 구간은 아닙니다. 먼저 23년도 들어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 이미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지금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완전히 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의 경우는 입주의 이제 영향으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 가격은 되게 잘 깎이는 시장. 하지만 그 입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도 막 아주 받쳐주지 않는 곳들은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초과가 될 수 있어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 김해, 포항, 구미는 중소도시 안에서는 공급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소형이어도 서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지방보다 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방광역시나 중소도시보다 서울의 15평 소형 평수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이미 지금 단지가 지금 꽂혀 있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서울이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 택지를 이루고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중소도시를 돌면서 느낀 것은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전세를 빨리 빼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 건지, 투자하게 되면 샤시까지 특 올수리할 예정이다. 전세가 안 나가 잔금을 치르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전세 시세보다 500만 원 더 싸게 내놓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까 생각한다. 자, 노원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왼쪽에 있는 단지는 상계주공 13단지입니다. 노원역 같은 경우에 지금 4호선과 7호선이 이제 교차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 상권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마들역 이제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엄청 더운 날씨 인정하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로 이걸 지금 계속 해야 되는지 현타 오시는 분들은 이 마들역을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로또 사거리예요. 로또 명당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로또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마들역을, 이번 주말에 지금 다 가실 것 같은데, 인포 쓰다가 마들역에서 만약에 실전반 분들을 만났다. 그럼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출구예요. 5번 출구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신랑도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힘들 때 다 로또 당첨돼야 되겠대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 로또를 안 산다는 거예요. 뭔가 사기라도 해야지 당첨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막 이야기하면서 웃고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택지지구로 쫙 조성되어 있어요. 이런 주공단지들이 평지에 쫙 들어선 것들이 수도권 임장을 보면은 워낙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택지지구를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강서라든지 노원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중계역에 있는 단지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중계역에서 엄청 이제 대단지로 유명한 중계 그린이라는 단지와 그리고 아래쪽에 공릉역 인근에 있는 공릉 3단지 라이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주공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장에서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보였던 단지였어요. 그리고 지난 수도권 상승장에서 보면은 노원 같은 경우에 좀 주변에 재건축 단지 이제 붐이 조금 일어났었어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까지 이제 GS로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비 때문에 결국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상계주공 이제 5단지가 취소가 됐었고, 왜냐면 이제 그 실제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고 원래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발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되어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승장에서 주변에 노원 쪽에 있는 이런 주공단지들도 나름 기대감이 되게 컸었습니다. 13단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서 그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덜하긴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24평과 18평을 보면은 큰 흐름이 어때요? 16년도 7월에 얘가 지금 18평은 1억 8천, 24평은 2억 5천이었어요. 21년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24평은 6억 8천까지 올랐습니다. 네, 18평은 5억 6천까지 올랐어요. 네. 자, 10평대 단일 평형보다는 실제 수도권에서 내가 소형 평형을 여러분들 나중에 진행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난 지방 돌다 보니까 수도권 소형 평형으로 할래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10평대만 있는 단지보다는 20평대 이상 포함하는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단에서 이 20평대가 가격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같이 따로 올라가요. 그리고 10평대만 있는 것보다는 평형을 좀 넓혀서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 단지 안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평대 가격 흐름을 같이 이어간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데 동일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20평대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동일 투자금으로 만약에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수익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물론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접근이 곤란할 수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는 충분히 내가 딱 어떤 해당 평형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위의 평형도 가능하니까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장 갔을 때 투자금의 기준에 맞춰서 땡땡 단지에 땡땡 평형만 딱 보러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세 조사하다 보니까 30평이 딱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10평대만 봤는데 비슷한 투자금으로 해서 20평대도 가능해. 근데 그때 매물 안 보고 갔던 거예요. 20평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그 단지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현재 시점에 10평대를 주력해서 보고 있는 사람도 20평대를 매물을 한두 개를 같이 끼워서 보시면 다시 재방문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좀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장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서울의 타이틀보다 그리고 경기권의 20평대 이상도 포함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너무 서울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의 10평대가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동일 투자금으로 해서 경기권의 20평대가 오히려 더 수익의 크기가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빨간색이 지금 서울의 이제 5급지에 있는 10평대를 가지고 왔고요. 파란색 선이 경기권에 있는 24평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상승장에서 보면 어때요? 24평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수요층 자체가 얘가 경기도이지만 20평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서울의 10평대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권에 보면은 20평대 방 3개짜리 구조들은 생각보다 구축이어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단지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기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20평대의 복도식의 방 3개짜리를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 3개짜리는 복도식이긴 하지만 4인 가족도 거주하기에 꽤 괜찮은 구조예요. 아니면 부부 이제 방 하나 쓰고 각자 이제 그 출입구에서 양쪽에 자녀들 방 하나씩 주면은 얘네들 초등 고학년까지도 충분히 버틸 만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10평대와 관련해서는 장점은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제 수요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 싱글, 신혼부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이제 결혼할 때 자금 좀 보태주고 난 다음에 사이즈 줄여서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형 평수는 오피스텔 같은 대체재가 중간에 많이 들어와요. 경쟁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10평대 극초반 있죠. 오피스텔과 경쟁이 될 만한 15평 이하의 이런 이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소형 평형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뭔가 방 하나 쓰고 거실처럼 해서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 분리된 공간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정도는 되어야지 오피스텔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평대에서는 뭐 17, 18평 이건 단지마다 이제 구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 그 정도는 되어야지 소형 평형으로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역세권에 붙어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10평대를 두고 봤을 때는 역시나 서울이 경기권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3번에 있는 회계조공 3단지 1차 19평형을 가지고 왔고요. 노원에 있는 2개 단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계 그린과 공릉 3단지 라이프 16평을 가지고 와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계 그린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회계조공 3단지도 물론 이제 1기 신도시 안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인데 서울에 밀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호선을 이용하고요. 20평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계그린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순창계 중계그린 매물 임장을 갔다가 얘가 지금 3,000세대 이상 되잖아요. 잘하는 사장님이기도 했는데 매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집에 안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보여줘도 될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그때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대단지의 파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제 장점들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더 수익이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평대에도 보면은 제가 수도권에서 마지막 그 서울 투자했던 그게 가능했던 5급지에서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3본에 들어갈 거냐 중랑구로 들어갈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었어요. 월부에. 근데 결과는 서울에서 가장 변방이긴 하지만 중랑구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 원주민들이 물론 중랑구를 바라보는 시선, 금천은 뭐 딱히 아파트들이 들어갈 곳들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택지지구에 좀 느낌을 주면서 지하철 이용하기에 꽤 괜찮은 곳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1기 신도시랑 비교했을 때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를 그러면 빨리 빼기 위한 노하우를 이제 물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잔금을 치르고 내가 등기를 넘겨받는 상황에서 전세 빼기가 지금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담보대출을 내가 순수 내 자금으로 이거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출거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잔금 리스크와 관련해서 먼저 요런 질문을 또 주신 분도 있었어요. 전세 이미 맞추고 있는데 너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진도가 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가 많지 않아서 자기가 부르는 대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 이후로 세입자가 뚝 끊겨가지고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실 분들은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행히 투타님이 옆에서 가르쳐줘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하면서 시간을 이제 버티고 있긴 한데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걸 겪었다면 그 뒤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뺄 때에는 가격과 상태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전세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새낀 물건을 위주로 해서 찾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서 기간이 아직 남은 것들 그리고 주인 전세 물건이라든지 기존의 매도자랑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인수받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가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이 또 영원하진 않으니까 새롭게 완전히 전세를 빼야 될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물론 아무리 사장님이 나한테 내 편이 되어서 이걸 진행해 주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매력적인 가격인가를 생각하면은 답이 분명히 나오죠. 경쟁 전세 매물을 고려해서 그리고 인테리어는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샤시까지 해서 특올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또 높은 전세가에 맞추는 경우들도 어떤 시장에서는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평수 대비해서 너무 과한 수준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10평대 경쟁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공 없어서 저 계약 안 할 거예요. 샤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올수리 샤시까지 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요. 너무 그 정도의 지금 상태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중공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평대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인테리어의 수준은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수도권 소형 평형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원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 리스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잔금 리스크가 있는데 규제까지 나오면서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을 장점은 있어요.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어때요? 다른 평형 대비해서 내가 가볍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평형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소형 평수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전세가로 중간중간 자금을 회수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즉 전세가 상승분을 가져가면서, 왜냐하면 요로 평형대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걸 회수하면서 그 다음 투자를 이어가는 방법. 그리고 장기 보유 입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10평대부터 30평대까지 다 투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난 시장을 복귀를 해봤을 때 그때 왜 그러면 10평대를 들어갔었냐? 일단 충분히 가볍게 제가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었고, 그 여러 평형에 대한 투자 경험을 저도 다 쌓고 싶었어요. 그리고 10평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황금성 부분에서도 제가 염두를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도 이거를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자로 묶었어요. 걔는 묶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에서는 제가 세금적인 혜택을 받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1억 9천에 매수했던 거가 걔가 4억 3천까지 갔어요. 걔는 묻지 않고 그냥 중간에 팔고 나왔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묶었던 거예요. 중간에 제가 그걸 깨달았다라면 과태료를 맞고서라도 한번 매도 타임이 있을 때 분위기 좋았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경험하고 지나고 나야지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소형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니까 너무 취해있지 말고, 내가 진짜 노른자 땅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포트폴리오 변경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제가 의사결정 자체가 가벼워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러면 걔는 가볍게, 상대적으로 10년이 아니라 4, 5년 정도 안에 가볍게 보면서 한번 바꾸는 게 걔 역할이 맞는 투자 물건이었던 거죠. 근데 동일하게 20평대, 30평대랑 제가 똑같이 적용을 해버린 거라는 거죠. 가치 있는 자산을 오래 간다, 가져간다, 지키고 버틴다라는 대전제는 맞는데, 그걸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지역이라든지 평형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용을 시킬 그게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운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거 지표가 부족한 지역의 투자입니다. 첫 실전반에 대한 강의 듣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 동구를 이제 임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성구랑 동대구 여기랑 가까운 신축의 선호도가 동구에서 선호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느꼈고, 주변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랜드마크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동구처럼 신축이 가득한 지역은 과거의 지표를 참고하고 싶어도 비교할 만한 과거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신축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냐에 있어서는, 먼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입지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상위 입지는 수성구입니다. 위치, 학군,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모든 걸 갖춘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중구, 달서구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신축, 그리고 위치적으로 수성구랑 좀 더 가까운 곳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최근에 신축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완전히 이전의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군 같은 경우에는 동구, 북구, 남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지 순위가 쭉 밀리게 되면서 신축이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과 가까운 곳, 동대구역과 이제 가까운 곳이라든지 수성구랑 가까운 곳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 중구 달서구에 비해서 입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에 좀 더 가중치를 두면서 보시는 입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4군에서는 서구 달서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보는 곳은 아니고요. 신축이면서 이미 이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브랜드 단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광역시 입지적 독점성이 없는 곳들은 신축이면서 중심과 가까운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투자의 범위 설정과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대구 시장은 그래도 먼저 1, 2군 안에서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난 다음에 3군 지역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된다고 했을 때
동구 북부 남구는 순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구 동구 안에서 그럼 살펴보면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매출 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대구 지역 자체가. 왼쪽으로 보시면은 신천 생활권이 있고 신안 생활권이 있습니다. 지금 신안 요쪽 이제 신쪽으로 해서 센터가 성파크니 요 뒤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존에 좀 선호도가 높았던 생활권은 신천 쪽에 아파트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갈 때마다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단지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신천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수성구, 여기 아래쪽이 이제 수성구랑 연결이 됩니다. 수성구에 있는 인접한 생활권이기도 하고 중심부 인근에 있는 단지들을 좀 더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안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신안 뉴타운으로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따지면 동대문과 같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문 뉴타운 이런 데 이제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동대문의 모습을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대구 지역 안에서는 동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금 여기 지금 대구 동구 지금 배정받아서 임장 다니는 거예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광역시에서 대규모 이제 뉴타운으로 해서 이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서 과거의 이 모습이 사라지고 어떻게 탈바꿈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안 들어가더라도 공급이 정리가 되면은 2, 3년 뒤에 엄청나게 적은 투자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수성구 달아나고 중고랑 달서구에서 내가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럼 충분히 대구 동구에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입주한 단지랑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기준을 잡아요. 이게 사례로 든 거지 꼭 이 단지랑 비교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신안 생활권에 있는 신축 단지들의 가격 레벨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먼저 들어왔던 단지로 했을 때 이한 동대구랑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얘가 좀 더 가치가 있구나 비슷하구나 등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여기 들어오는 단지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동대구역과 가까운 단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동네 투자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KTX 매일 타고 다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여기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 주변의 인프라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과 가까운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여기 신안에서 뒤쪽에 있는 단지로 했을 때 해링턴 플레이스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또 주택들도 있거든요. 깻잎 키우고 막 그래요. 네. 깻잎 향을 막 맡으면서 제가 임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한 블럭마다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다 들어서면은 물론 이제 꽉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지만 여기서 멀어질 때 가격 레벨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신암이랑 이제 신천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센트럴시티 가히 같은 경우에 신천 생활권 이제 위상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한 동대구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실제 이제 신안의 가격들이 이것보다 살짝 위에 있거나 비슷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과거의 지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입주한 단지 사례를 가지고 유사하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신안 생활권에 있는 대표 단지, 신천 생활권에 있는 대표 단지를 가지고 와서 서로 배틀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으로 어디에 있는 단지를 더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이제 비교를 할 때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은 입지 레벨로 어디가 있었죠? 북구가 있었죠. 네, 동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북구도 반드시 비교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구 친산동에 있는 오페라 3점 그린코아 이런 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오는 단지들이랑 봤을 때 신축 단지들이 이제 그 기존의 단지들이 좀 시세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디가 좀 더 싸다 비싸다 이런 거 이제 기준을 찾는데 좀 참고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축 단지들은 과거 지표가 없어서 막 맨땅에 내가 헤딩하는 느낌으로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2018년식 아니면 2020년식 이런 단지들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형화된 법칙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신축과 기존의 동일 지역 안에서 구축으로 했을 때 이 가격들이 있죠.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 대비해서 구축이 만약에 매매가가 60% 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구축이 너무 싼 거예요. 반면 자, 신축의 매매가가 있는데 구축이 거의 더 위로 올라와서 한 80% 선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신축이 오히려 기회를 주는 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신축만 볼 거야 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매매가의 차이, 가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신축이 저평가된 시장, 그 다음에 구축이 저평가된 시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모든 전국의 아파트로 다 적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이제 너무 신축이 좋은 건 맞죠. 근데 꽤 괜찮은 여기 좀 가성비 있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이게 더 오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지방 광역시 안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금 있으니까 잘 선별해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